일주일 전 재개발 지구 골목 끝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지하우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 작은 미용실 하나가 2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문이 열리고 세미가 들어왔습니다. 33, 묶은 머리, 편한 티셔츠에 청바지. 그녀는 허리춤에 빨간 손잡이 미용 가위를 차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울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첫 손님은 골목 구멍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70평생 이 동네를 지킨 할머니. 세미는 조심스럽게 하얀 머리카락을 빗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무릎은 좀 어때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세미는 말없이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손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뎌왔을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옆 건물 편의점 알바생. 스물 언저리 청년. 그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나 또 잘렸어. 사장이 맘에 안 든대. 어떻게 하지? 세미는 가위질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기회는 또 온다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세미는 잠시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끝 작은 슈퍼에서 우유와 빵을 샀습니다. 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먹을 간식.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세미는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그때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그날. 엄마는 세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미야, 은호 잘 부탁해. 그리고 다시는 주먹 쓰지 마. 엄마 약속이야. 세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동생만큼은 똑바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세미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은호를 키웠습니다. 아침에 밥을 챙겨주고 학원비를 벌고 밤에는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평범한 누나, 평범한 보호자. 그저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 은호가 돌아왔습니다. 교복 차림의 소년. 그는 가방을 던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나 오늘 수학시험 90점 맞았어. 세미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은호는 뿌듯한 표정으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내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고, 점심은 맛있었다고, 선생님이 칭찬했다고. 세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행복.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일상. 이것만 지켜지면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은호는 숙제를 했고 세미는 내일 손님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대화, 평범한 시간. 밤 10시, 은호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누나, 내일도 좋은 하루 되길. 세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너도. 문이 닫혔습니다. 세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예약, 동네 아주머니의 안부, 은행 알림.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33 여자의 얼굴,
피곤해 보이지만 평온해 보이는 얼굴. 주름도 몇 개 생겼고 눈가에 다크서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세미는 허리춤에 빨간 손잡이 가위를 만졌습니다. 엄마가 물려준 가위. 20년 전부터 사용하던 가위. 이 가위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청년, 아이들, 아주머니들 모두가 이 의자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힘들게 산다고, 각자의 무게를 지고 간다고, 그리고 그 무게를 함께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세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은호를 챙기고 잠들기.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세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평온한 마지막 밤이 될 줄은, 내일부터 모든 것이 무너질 줄은, 그리고 잊고 있던 과거가 다시 그녀를 찾아올 줄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그저 평범한 미용사였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누나였습니다. 조용한 삶을 바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세미는 미용실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 은호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8시가 지났습니다. 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8시 30분. 세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은호는 항상 정시에 돌아왔고 늦을 때는 꼭 연락했습니다. 9시. 세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은호는 6시에 수업을 마치고 나갔다고, 친구들과 함께 나갔다고. 세미는 은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학원 앞에서 헤어졌다고, 은호는 집으로 간다고 했다고, 그 이후로는 모른다고. 9시 30분. 세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을 돌았습니다. 학원 가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편의점, 버스 정류장, 공원. 어디에도 은호는 없었습니다.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세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고 차가운 목소리. 은호 보호자분이신가요?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세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중상입니다.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미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중상? 응급실? 빨리. 단어들이 맴돌았지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달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길. 제발 괜찮길. 제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은호 보호자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지나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쳐진 침대. 그 안에 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세미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은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고 코에서는 피가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졌고
턱은 이상한 각도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턱뼈가 세 조각으로 부러졌습니다. 갈비뼈 2개에 금이 갔고 왼쪽 어깨는 탈골됐습니다. 뇌출혈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미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침대 옆에 주저앉아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은호의 손이 이렇게 차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항상 따뜻했던 손이. 은호야. 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부은 눈 사이로 간신히 세미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턱이 부러져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 은호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나 여기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입을 벌리려 했지만 고통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세미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님,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세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몇 마디 하셨습니다. 학교 친구들한테 당했다고. 이도윤이라는 학생과 그 무리들한테. 이도윤. 세미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 애가 왜? 간호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른다고. 환자는 그것만 말하고 기절했다고. 세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대체 왜? 은호가 뭘 잘못했길래? 착하고 조용한 아이가, 누구도 괴롭히지 않는 아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미는 은호 곁을 지켰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동생의 손을 잡고 그저 바라봤습니다. 은호는 진통제 때문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가끔 신음소리를 냈지만 깨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세미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도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은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은호가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주먹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 평범하게 살겠다는 약속.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동생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세미는 허리춤을 만졌습니다. 빨간 손잡이 가위, 엄마가 물려준 가위. 이 가위로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 손은 다른 일도 했습니다. 말로 안 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일, 폭력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아니야. 먼저 은호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해. 복수는 나중에 생각하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봉인했던 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동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누나가 지켜주지 못해서.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다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챕터 3 깨어나는 분노. 이튿날 오전, 은호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턱뼈를 맞추는 수술, 3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세미는 수술실 밖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나가 기도하고 있었고 중년 남자는 벽에 기대 졸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무사하길 바라며. 1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정장, 샤넬 가방,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짙은 화장, 오만한 표정. 여자는 간호사에게 뭔가 물어봤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론가 안내했습니다. 세미는 그 모습을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까? 30분 후, 여자가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와 함께였습니다. 의사가 도윤이라는 학생은 가벼운 타박상만 있으며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윤, 세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도윤, 은호를 때린 그 아이. 세미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얼굴에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에 흉터라도 생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여자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상대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자기 아들은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당방위. 은호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은호는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아이였습니다. 여자가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미와 몇 칸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매만지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미는 참았습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은호 수술이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따지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여자가 휴대폰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모도 없는 애들은 거칠다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 엄마가 병 걸려 죽은 게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고. 순간 세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병 걸려 죽은 게 잘된 일.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세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세미가 일어났습니다. 1걸음, 2걸음,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불편한 표정으로 뭐냐고 물었습니다. 세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불편한 표정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세미가 방금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부모 없는 애들, 엄마가 죽은 게 잘 됐다고 그렇게 말했냐고.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세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누나냐고, 그래, 자기가 했다고, 왜냐고, 틀린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세미는 1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여자와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여자가 뒤로 물러서며
사람이 무섭게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무서운 줄 알아야 무서운 거지. 세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차갑고 가라앉은 목소리.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대기실에는 그들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없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세미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협박? 아니, 교육이지. 그 순간 세미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여자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세미는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쾅! 여자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여자가 나달라고 소리쳤지만 세미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병 걸려 죽은 게 잘된 일이냐고. 여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미의 소나기가 더 세게 조여졌습니다. 우리 동생이 먼저 시비 걸었냐고, 정당방위냐고 물었습니다. 닥쳐. 세미는 여자를 끌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여자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미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셌습니다. 그녀는 여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자가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세미는 여자를 세면대 앞에 세웠습니다. 거울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세미가 거울을 보라고, 자기 얼굴을 잘 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눈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세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비싼 옷 입고 그렇게 사니까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라고. 사람은 다른 사람 아픔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고. 죽은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고. 특히 자기 자식이 남 자식 반쯤 죽여놓고 정당방위라고 우기지 않는다고. 세미는 여자의 얼굴을 거울에 가까이 밀어붙였습니다. 넌 사람이 아니라 개야. 개새끼. 그리고 순간 세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사대기. 4번의 연속 타격. 여자의 뺨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여자는 비명을 질렀지만 화장실 안에서는 소리가 새나가지 않았습니다. 세미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여자는 울며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제발이라고. 세미가 누구한테 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당신한테, 당신 동생한테라고 대답했습니다. 틀렸어. 세미는 여자의 얼굴을 변기물에 담갔습니다. 잠깐. 그리고 끌어올렸습니다. 여자는 기침을 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세미가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세미가 크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자가 울먹이며 큰 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세미는 여자를 놓아줬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화장은 번졌고 옷은 젖었고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미는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말 조심해. 세상에는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세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건 참을 수 없었어요. 세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봉인은 풀렸다는 것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복수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그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미는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은호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잘 부탁한다고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실루엣, 오래전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20년 전, 20살, 주먹으로 세상과 싸우던 시절, 세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 폴더폰, 화면은 금이 가 있었지만 아직 작동했습니다. 충전을 하고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음이 울렸습니다. 연락처 목록이 떴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들, 모두 과거의 이름들. 서울 언니, 부산 언니, 대구 언니, 광주 언니, 함께 싸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던 사람들. 그들과는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기로 했으니까, 과거를 묻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세미는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의심 가득한 목소리.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세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상대방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미, 100년 언니? 그 이름, 오래전 버린 이름. 하지만 여전히 힘이 있는 이름. 세미는 대답했습니다. 응, 오랜만이지? 상대방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연락했냐고,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세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일이 생겼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올 수 있냐고. 상대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언제냐고. 세미는 말했습니다. 지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미는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그렇게 6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놀람, 의심, 그리고 약속? 자정이 지났습니다. 미용실 앞에 차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자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평범한 옷차림, 평범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진숙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여자. 그녀는 세미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야, 진짜 내가 전화할 줄은 몰랐다. 두 번째는 미경. 작고 날렵한 체구. 그녀는 세미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큰일이냐고. 세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일이라고. 그래서 불렀다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명의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한때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 싸움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제는 평범하게 살지만 필요하면 다시 나설 수 있는 사람들. 세미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호가 당한 일, 가해자의 태도,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 진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고. 세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교육. 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세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벽 2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한적한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명의 10대 소년들. 이도윤과 그의 친구들. 그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세미와 6명의 여자들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달빛 아래 7개의 그림자. 소년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뭘 원하냐고. 세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발 벗어. 뭐? 신발 벗으라고. 소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진숙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못 알아들었냐고. 신발 벗으라고. 소년들은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세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양말도, 휴대폰도 모두 내려놓으라고. 소년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땅을 밟았습니다. 세미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 부은 눈, 터진 입술. 이게 누군지 알아? 소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때린 아이였습니다. 세미가 물었습니다. 왜 때렸냐고. 이도윤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걔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자기들은 그냥 대응한 것뿐이라고. 거짓말. 세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도윤이 항변하려 했지만 세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가 뭐라고 가르쳤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세상에는 룰이 있어. 약한 애 괴롭히면 안 된다는 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룰. 그리고 잘못하면 책임진다는 룰. 세미는 소년들에게 무릎 꿇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년들은 주저했습니다. 미경이 다가가 한 명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미는 그들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동생한테 한 것만큼만 돌려줄 거야. 턱뼈 3조각, 갈비뼈 2개, 어깨 하나. 공평하지? 소년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이라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세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만 하면 믿냐고, 몸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그날 밤 공터에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여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때려야 아프지만 흉터는 남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교훈을 주지만 영구적인 손상은 없는지. 1시간 후, 소년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울고 떨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생각하고 살아. 내가 누굴 괴롭히면 그 뒤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널 가만 놔둘지. 오늘은 교육이야. 다음에는 진짜야. 여자들은 소년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내려줬습니다. 맨발로, 멍투성이로. 소년들은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세미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는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부모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어른들, 그들을 무너뜨려야 진짜 정의였습니다. 세미는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진숙이 물었습니다. 다음은 뭐냐고. 세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 증거 모으기. 그리고 폭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500년 언니의 전설. 사흘 후 병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윤과 친구들이 원인 모를 부상을 입고 등교하지 못한다는 소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보복당한 거 아니냐고.
은호 누나가 뭔가 했다는 거 아니냐고. 세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호의 병실에서 동생을 돌봤습니다. 은호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턱은 여전히 고정돼 있었지만 눈의 부기는 빠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고. 자기 때문에 누나가 곤란해지는 건 아니냐고. 세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누나가 알아서 한다고. 은호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진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세미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봐. 나혜정 병원 자료야. 봉투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불법 시술 기록, 과대 광고 증거, 환자 불만 접수 내역, 보험 사기 의심 거래 내역. 진숙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혜정이 운영하는 피부과가 생각보다 문제가 많다고. 이걸 제대로 터뜨리면 의사 면허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세미는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진숙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고맙긴. 우리 백년 언니가 부르는데 안 올 수가 있어? 백년 언니. 그 이름이 다시 불렸습니다. 세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10년. 아니 15년.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완전히 봉인했던 이름. 진숙이 물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냐고. 우리가 얼마나 미쳤었는지. 세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생생하게. 2000년대 초반. 세미는 20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했고 은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미는 학교를 그만두고 엄마를 도왔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손님을 맞이하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미용실에 찾아왔습니다. 보호세를 내라고. 안 내면 가게를 부수겠다고. 엄마는 무서워하며 돈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미는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해요. 불량배들은 웃었습니다. 어린 계집애가 나댄다고. 그리고 세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때 세미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분노. 원시적인 분노. 그녀는 불량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손목이 꺾이는 소리. 불량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머지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세미는 의자를 들어 한 명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30초. 세 명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날부터 소문이 났습니다. 연지 미용실에 무서운 딸이 있다고. 손 떼면 죽는다고. 하지만 소문은 더 큰 문제를 불렀습니다. 성남의 본드방 조직이 세미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계집애가 감히 우리 구역에서 날뛰냐고. 10명이 넘는 여자들이 미용실 앞에 몰려왔습니다. 세미는 그들과 맞섰습니다. 골목에서, 혼자서. 그날 밤 세미는 7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남은 셋은 도망쳤습니다. 세미는 피투성이가 됐지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설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백년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싸움꾼이라는 뜻. 혼자서 10명을 상대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여자. 주먹 한 방에 턱이 나가고 발차기 한 번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여자.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부산에서 누군가 도전했습니다. 세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서울 연합전에서도 모두 이겼습니다.
2년 동안 세미는 무패였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진숙, 미경, 그리고 4명의 언니들. 그들은 함께 싸웠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했습니다. 불의를 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엄마가 쓰러졌습니다. 암, 말기. 세미는 모든 걸 멈췄습니다. 싸움을 그만뒀습니다. 엄마를 돌봤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엄마는 세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은호를 잘 키우라고. 그리고 다시는 주먹을 쓰지 말라고.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라고. 세미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켰습니다. 100년 언니라는 이름을 묻었습니다. 평범한 미용사로 살았습니다. 동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은 깨졌습니다. 진숙이 물었습니다. 후회하냐고. 세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엄마는 틀렸다고. 때로는 주먹이 필요하다고. 말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엄마는 착했어. 너무 착했어. 그래서 당하면서 살았어.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은호가 당하면서 사는 걸 못 봐. 그래서 싸우는 거야. 진숙은 웃었습니다. 역시 100년 언니라고. 변하지 않았다고. 세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그 아래 도시가 보였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은호 같은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말할 수 없어서, 무서워서, 약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100년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세미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나의 정의 비리 자료. 이걸로 시작하면 됐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확실하게. 진수가, 응,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너희를 다시 이 세계로 끌어들여서. 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고. 자기들도 답답했다고. 평범하게 사는 게 좋긴 한데 가끔은 피가 끓는다고. 그리고 세미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올 거라고. 두 사람은 주먹을 맞댔습니다. 옛날 인사, 동료의 인사, 함께 싸우자는 약속. 세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 전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겁니다. 100년 언니의 이름으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미는 주먹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도윤을 때렸지만 그건 일시적인 교훈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권력, 돈, 그리고 그것들로 모든 걸 덮으려는 어른들. 나의 정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당한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세미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2천만 원. 세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용실 뒤편 작은 사무실. 세미와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의 정의 병원 자료, 환자 후기, 고발 게시물, 의료감독기관 민원 내역. 미경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나혜정 병원의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 과장된 광고 문구들. 미경이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봐. 이 시술, 식약처 승인 안 난 거야. 근데 마치 합법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그리고 이 전후 사진, 포토샵 돌린 거 티나지? 진숙이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보험 청구네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여러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봐. 같은 환자한테 중복 청구한 거야. 한 번 시술하고 두 번, 세 번 청구해서 보험금 타먹은 거지. 이거 명백한 사기야. 다른 동료가 환자 후기를 읽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사람들, 협박을 당한 사람들. 세미는 하나하나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의사면허 취소감이야. 하지만 세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혜정의 또 다른 문제를 파헤쳤습니다. 학부모 연합회장으로서의 권력 남용. 세미는 학교 학부모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나씩. 그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세미가 은호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털어놨습니다. 나혜정이 학부모 회비를 횡령했다고, 몇백만 원이 사라졌는데 제대로 된 회계 보고가 없다고. 다른 학부모는 말했습니다. 나혜정의 아들 이도윤이 문제아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나혜정의 권력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고. 교사들도 눈치를 봤다고. 또 다른 학부모는 울먹였습니다. 자기 딸도 이도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지만 나혜정이 찾아와 협박했다고. 말하면 학교에서 못 견디게 만들겠다고. 세미는 모든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동의를 받고 합법적으로.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먹도 필요하지만 증거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이틀 후 세미는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지역 신문사. 작지만 정의로운 곳. 그녀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 남자. 그는 세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세미는 모든 자료를 건넸습니다. 은호의 진료 기록, 이도윤의 폭행 증거, 나혜정 병원의 불법 시술 자료, 보험 사기 증거, 학부모 증언 녹음 파일, 회비 횡령 의혹 자료.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세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발로 뛰었죠.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람들 만나고, 증거 찾고. 일주일 동안 밤잠 안 자고 한 거예요. 기자는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특종이라고. 당장 기사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반발이 있을 겁니다. 나혜정 씨는 지역 유지예요. 변호사도 좋고 돈도 많고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세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우리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기자는 잠시 세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도 공유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전국구로 갈 수 있어요. 세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다고. 기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기사 쓰는 게 제 일이에요. 약자 편에 서는 게 기자의 역할이니까요. 사흘 후 기사가 났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 제목은 이랬습니다. 학폭 가해자 어머니 병원 불법 운영 의혹. 학부모 권력 남용까지.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은호가 당한 폭행. 이도윤의 과거 행적. 나혜정의 병원 비리. 학부모 회비 횡령 의혹.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도 첨부됐습니다. 은호의 부은 얼굴. 병원의 과대 광고. 학부모들의 증언.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습니다. 맘카페, 학교 커뮤니티, 지역 게시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의사라니 말이 돼? 학부모 연합회장이 이런 짓을? 아이 때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 엄마까지 때렸다고? 의사 면허 취소해야 해. 나혜정의 병원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직원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병원 앞에는 피해자들이 모여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육청이 움직였습니다. 학교 폭력 재조사, 학부모 연합회 감사, 이도윤에 대한 징계 절차,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의료감독기관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나혜정 병원에 대한 정격 감사, 진료 기록 압수, 환자 면담, 보험 청구 내역 조사. 세미는 미용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나혜정의 병원이 비쳤습니다. 출입문에는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업 정지. 나혜정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숙이 세미에게 전화했습니다. 봤어? 완전 망했어. 내가 해낸 거야. 세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지. 그래도 시작은 내가 한 거잖아. 백년 언니답게. 세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 시스템을 고치는 것, 그래서 은호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 세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청원 페이지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법 강화를 요구합니다. 내용은 길었습니다. 은호의 이야기, 가해자 부모의 횡포, 제도의 허점, 그리고 바뀌어야 할 것들, 독립적인 조사기구, 가해자 부모 교육 의무화,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세미는 글을 다 쓰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쟁의 다음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챕터 7 무너지는 성. 2주일 후 지역 커뮤니티 센터 대회의실 긴급 학부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단상 위에는 학교 교장과 교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휠체어를 탄 나혜정이 있었습니다. 목에는 보호대를 하고 얼굴에는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고, 오늘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나혜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장이 발언권을 줬습니다. 나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병원에서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일 뿐입니다.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혜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기사는 과장됐다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병원도 합법적으로 운영했다고.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세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나혜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미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왜 들어왔냐고. 저는 은호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교장은 망설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쑥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학부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봅시다.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죠. 다른 학부모들도 동조했습니다. 교장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이미지가 떴습니다. 은호의 얼굴.
피범벅이 된 부은 처참한 얼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미가 말했습니다. 이게 제 동생입니다. 16살. 학교에서 폭행당했습니다. 턱뼈 3조각, 갈비뼈, 금, 어깨 탈골. 가해자는 이도윤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은호의 진료 기록, 의사소견서, 수술 사진. 학부모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나혜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과장됐다고, 애들끼리 싸운 거라고, 자기 아들도 다쳤다고. 세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네요. 세미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혜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에휴, 부모도 없는 애들은 거칠어.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지. 엄마가 병 걸려 죽은 게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라.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입을 벌린 채 나혜정을 쳐다봤습니다. 나혜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언제? 세미가 말을 끊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혼잣말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녹음됐습니다. 합법적으로. 세미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나혜정 병원의 불법 시술 목록, 보험 사기 증거, 환자 피해 사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명확하게, 차분하게. 학부모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분노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학부모 연합회장이라니 말이 됩니까? 다른 학부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회비는 어디 갔습니까?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세미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학부모 연합회 회계장부, 그리고 나혜정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횡령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회의실이 들끓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혜정을 향해 항의했습니다. 사퇴하라고, 책임지라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나혜정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교장이 일어나 질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학부모가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 딸도 이도윤한테 괴롭힘 당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나혜정 씨가 협박해서 말 못했습니다. 오늘 용기 내서 말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은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윤의 과거 행적들, 학교에서 묵인한 폭력들, 나혜정이 권력으로 덮은 사건들,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의는 완전히 나혜정에 대한 규탄 대회로 변했습니다. 1시간 후, 나혜정은 학부모 연합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세미는 자리에 남아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한 학부모가 세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당신이 나서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게 묻혔을 겁니다. 세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증언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그게 힘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세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호는 이제 거의 회복됐습니다. 턱 고정 장치도 곧 풀 예정이었습니다.
은호가 물었습니다. 누나, 오늘 회의 어땠어? 세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어. 모든 게 잘 됐어. 도윤이는 전학 갈 거야. 그리고 상담받고 봉사활동하고 제대로 교육받을 거야. 다신 그런 짓 못하게. 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세미는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누나는 내가 있어서 강해진 거야. 너를 지키는 게 내 힘이 됐어. 은호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세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폭력 전담 조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가해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개정됐습니다. 세미의 청원은 1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안 발의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세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호가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고, 그녀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든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전설. 석 달 후, 연지하우스 미용실. 오래된 간판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렸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였고 창문에는 새로 단 커튼이 햇살을 부드럽게 걸렀습니다. 세미는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16살 여학생. 그 아이는 거울 속 세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세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위를 내려놓고 아이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언제부터? 석 달 전부터요. 처음엔 말로만 괴롭히더니 이제는 물건도 숨기고 어제는 밀쳐서 넘어졌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미는 휴지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세요? 아니요. 말하면 더 심해질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창피해요. 세미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하게. 창피할 거 없어. 잘못한 건 너를 괴롭히는 애들이야. 너는 피해자일 뿐이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참지 마. 말해.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아니면 나한테라도. 누군가 알아야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은 없어. 내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야. 세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미용실 번호와 함께 다른 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학교폭력 전담 상담센터 번호야. 여기 전화하면 바로 도와줄 거야. 그리고 언제든 나한테도 연락해. 내가 함께 가줄게. 아이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가 나간 후 세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이런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백년 언니가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소문, 미용실이 안전한 피난처라는 소문. 세미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문이 열렸습니다.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부기도 빠졌고 턱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웃음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뭐 발표? 우리 사연 있잖아.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시간에 내가 직접 경험담 발표했어. 선생님이 용기 있다고 칭찬하셨어. 세미는 은호를 안아줬습니다. 자랑스럽다고, 잘했다고 은호가 물었습니다. 누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누나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그냥 이사 가거나 전학 가면 됐잖아. 세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도망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 우리가 떠나도 다음 피해자가 생겨. 그래서 싸운 거야. 시스템을 바꾸려고. 다시는 너 같은 아이들이 당하지 않게.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나, 나 커서 변호사 될래. 그래서 괴롭힘 당하는 애들 도와주고 싶어? 세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가 꿈을 찾았다는 게 기뻤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꿈이라서 더 값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미용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진숙, 미경, 그리고 나머지 언니들. 그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를 나누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진숙이 맥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야, 너 덕분에 우리 인생이 재미있어졌다. 미경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이렇게 의미 있는 일 하는 게 더 좋아. 한 언니가 물었습니다. 근데 세미야, 너 진짜로 복수하려고 한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어? 세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복수였어. 은호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었어. 주먹으로. 그런데 싸우면서 깨달았어. 복수는 일시적이라는 걸. 진짜 변화는 시스템을 바꾸는 거라는 걸. 그래서 증거 모으고 폭로하고 청원한 거구나. 응. 엄마가 말했어.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고.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이제 알아. 엄마가 옳았어. 주먹은 필요할 때 쓰되 진짜 해결책은 따로 있는 거야. 진숙이 잔을 들었습니다. 백년 언니의 새로운 전설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미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세미는 혼자 남아 미용실을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미가 직접 쓴 글귀였습니다. 엄마 없어서 괜찮았어. 나는 누나라서 더 강했거든. 세미는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봤죠? 제가 약속 지켰어요. 폭력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더 나은 방법을 찾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세미는 허리춤에 빨간 손잡이 가위를 만졌습니다. 이 가위로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희망도 줬습니다. 세미는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백년 언니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형태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주먹이 아닌 연대로, 폭력이 아닌 정의로, 복수가 아닌 변화로. 세미는 알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 용기 내는 피해자들, 지지하는 시민들. 그들이 모였을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하고 증거를 모으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세미가 시작한 작은 파도가 이제는 큰 물결이 되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호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 세미는 알았습니다. 평범함 속에 진짜 힘이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사람들을 돕고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영웅의 모습이라는 것을. 백년 언니는 더 이상 전설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 숨쉬는 희망이었습니다. 약자를 위한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세미는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세미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한 사람씩, 한 걸음씩, 100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